지금 집을 사는 거는 이제 꼭대기에 집을 사서 정말 고생만 하고 바닥에서 팔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에서의 시그널을 보면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서울 내에서 네. 근래에 조금 분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많지 않아요. 근데 서울은 어쨌든 경기도의 분위기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역들이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바로 인접 지역들의 영향을 하나둘씩 받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강남이 올라가면 옆에 송파 올라가고 네네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당동 올라가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강북 넘어가고 이런 네. 식으로 지역순환이 그렇죠. 되면서 시간차를 두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곽이 떨어지고 외곽부터 떨어지거든요. 네. 외곽이 떨어지면 외곽 인접 지역이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분위기 자체가. 네. 그럼 나중에 조금 그러니까 서울은 외곽보다는 느리게 하락하긴 하는데 네. 예, 결국에는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이 없어도 주변에 미분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매수자들이 아무리 좋은 강남이고 이래도 안 사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고 기다리는 거죠. 떨어질 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시기를 보면 경기도가 38,000세대가 이제 최고치예요. 오, 네. 미분양이. 네. 근데 서울은 그때 많지 않았어요. 아. 몇천 건밖에 안 돼요. 사실 경기도하고 서울은 인구수가 뭐 큰 차이 안 나게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쵸. 서울이 약간 적긴 하지만. 네. 그러면은 미분양도 원래 개수대로 친다라면 비슷해야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38,000건이면 뭐 못해도 한 3만 건 아니면 2만 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서울의 미분양은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런데 서울이 그때 40% 웬만한 것들은 다 40%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여쭤봤지만 지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니 그래서 들어와서 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서울은 집값이 떨어져도 덜 떨어질 것 같다니까요. 요 논리도 안 된다라는. 그게 그때 강남을 들어오는 사람 많거든요. 네. 학군 수요나 뭐 이런 그쵸, 것 때문에 그쵸.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집을 사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세로 가요. 떨어질 것 같으면. 예. 떨어질 때는 임대로 가고 올라갈 때는 매매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논리가 그럼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네네. 폭이 크니까. 네네네. 폭이 크니까 예, 전세가 올라가는 흐름은 더디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네.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한 4, 5년 뒤에 매매가 근처까지 올라와서 그때부터 매매가를 올리는 거지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매매가 올라가진 않아요. 매매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전세가 밀어 올리든지 아니면 사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로 가는데 누가 사요? 매매를. 혹시 그거는 변수 안 됩니까? 요즘에는 이제 전세 물건 자체가 좀 네.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다 이제 월세로 네, 돌리게 네, 되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예.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전세라는 문화가 예. 지금 많이 희석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일시적. 예. 그러니까 월세 선호 현상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네. 이 상황이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갈 거라고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월세 현상이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네. 임대인들은 월세 가격을 올려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월세 가격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임대료 올리죠. 예,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이 돼요. 네. 그래서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이제 이자를 내고라도 전세가 또 좋아지는 상황으로 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또 수요자들이 전세로 옮겨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월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나중에 되면 또 그 전세 선호 현상으로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죠.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다. 네. 그게 비슷한 상황이 2012년, 13년, 14년 이때쯤에도 네. 전세 없어진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했습니다. 완전 대세였었어요. 전세가 없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완전 대세였었어요. 전문가들도 거의 8, 90%가 전세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네, 네. 그때 저는 웃기지 말라고 했죠. 그때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때 논리는 뭐였냐면 집을 안 산다. 사람들이. 네. 집을 안 사기 시작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네. 투자자들이 전세로 들여서 갭 투자를 하면 손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세를 놓는 거예요. 월세를 놓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를 가고 싶지만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몰리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임대인들이 이때에 그 계속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만 전망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100% 나중에 집값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갭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 네. 다시. 네. 그러면 전세는 또 다시 활발하게 사람들이 선호하고 살아남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는 전세는 정부가 강하게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물건이고 네.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전세는 일시적으로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없어질 수는 없는 물건이다. 약간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집을 살 필요가 없죠. 네. 조금만 더 버티는 게 훨씬 낫고요. 네. 지금 집을 사는 거는 이제 꼭대기에 집을 사서 정말 고생만 하고 거의 이런 분들은 바닥에서 팔 가능성이 높아요. 제일 쌀 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꼭대기에 들어가서 바닥에서 팔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일종의 생각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이제 이해가 되긴 하죠. 그래서 무주택자는 집 살 필요 없다. 기다려라. 네. 집을 사는 거는 좀 빠르면 한 2028년, 29년쯤 이렇게 사면 되고. 잠시만요. 네. 빠르면 몇 년도야? 28년, 29년. 28년, 29년이면 이제 하락을 멈추는 시점이니까. 28년, 29년이 옵니까? 네. 다주택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어렵죠. 다주택자는 규제에 막혀 있잖아요. 네. 규제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더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정리가 안 되니까. 네네.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럼 뭐 언젠간 또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침을 내려도 네. 사실 그거에 맞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예. 앞뒤로 막혀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사이클을 노리는 분들은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 정부를 막 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정책이 나올 거를 예상을 못 하거나 유지될 거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를 매겼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세 중과를 안 매겼어야 되는데 왜 매겼냐? 너 때문에 나가 죽을 것 같다. 수능보단 탓을 하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필연인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시장이 폭등하는 상황이면 이게 문재인 정부건 윤석열 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박근혜 정부건 네. 다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부세도 좀 완화해준다고 하고 네. 공시지가 적용하는 것도 조금 내려준다고 하고 시장 상황이 다른 거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는 것도 어떤 시장의 방향이랑 같이 가야.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는 거지. 네. 자기가 정해놓은 정책을 그냥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막 내놓는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네. 그 선거 때는 네. 다 풀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 안 풀어준다는 게 예. 다시 시장이 폭등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역설적으로 네. 그 규제를 풀어준다면 네.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상승했다. 그게 이제 저는 순서가 바뀐 거죠. 네. 시장이 상승하니까 시장이 폭등하니까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규제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이 그 규제를 이겨낸 것이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은 그 규제의 효과가 이제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규제를 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이번 정부가 이제 평가를 좀 하자면, 네. 문재인 정부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풀지 않는. 그렇죠. 공약은 했어요. 네, 공약을 했으면, 네. 정부는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네. 지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규제 풀어주길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배신감이 들 정도로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장을 지금 제대로 읽기 때문에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풀어주면 시장의 상승으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는 거를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정의감이나 책임감으로 인해서 뭔가 의무감으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시장하고 상관없는 아니면 시장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의무감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공약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양도세 규제도 풀어주고 규제 지역도 서울에다 풀어주고 이러면은 시장은 폭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오세훈 시장도 그때 선거 때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일주일 만에 다 풀어버리겠다 그랬었는데 네. 안 풀었죠. 그것도 그런 이유. 예. 풀어주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죠?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어준다라고 하고 당선이 되고 이제 풀어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막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되고 보니까 나는 이게 니네들이 바란 상승을 바라기 때문에 이걸 풀어준다라는 게 아니고 시장을 안정을 위해서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상승해버리면 나는 못 풀어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다주택자는 방법이 없는데 사실 따지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네. 자 이제 걱정은 네. 1주택자로 갑니다. 1주택자가 가장 안타깝고 3월에 하신 말씀을 저는 이제 기억을 하니까 예. 어떤 말씀이 나오실지는 그때랑 똑같나요? 똑같죠. 사실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제일 좋죠. 팔 수 있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받아들이는 분은 팔아라. 자기가 이제 버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나는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진짜 상관없다. 그냥 실거주다. 나는 네, 이런 분들은 좋다. 안 팔아도 되죠. 근데 굳이 이런 분까지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네네.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조금 더 하자면 네. 저는 99% 예. 99%는 가격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실거주로 지금은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아직은 버틸만 해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못 버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티실 분들은 진짜 대비하고 네. 지금부터 생활비 줄이고 그냥 외식이나 뭐 이런 거 다 줄이고 가능한 한 대출 많이 받았으면 최대한 많이 갚아버리고 목돈 생기는 대로 많이 갚아서 이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준비를 만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대출 이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고금리 시절에 뭐 변동금리 같이 올라가고 네, 이런 대출 것도 있고. 이자도 그런데 이제 제가 떨어질 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가요? 이게 집을 가진 사람이 제가 다주택자보다 실거주자가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하락장이 되면 네. 다주택자보다 실거주자가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신 건데? 2중, 3중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내 원금이 날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4억 가지고 6억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네. 네. 그럼 여기서 40% 떨어지면 내 원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1년마다 1억씩 막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내 돈이 지금 25%씩 까이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이자의 부담이 이자가 이때 200만 원이고 네. 상승장에 300만 원이었다. 네네.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한다면 네. 어떤 게 힘드냐? 200만 원 더 힘들어요. 하락장에서의 200만 원이. 왜? 의미 없는 거거든요. 상승장에서의 300만 원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감당을 하고 기분도 나쁘지 않아요. 예, 내가 고생하는 게 나중에 큰 돈으로 목돈으로 돌아올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내가 젊어 고성은 사서도 한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하락장에서의 이자 부담은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이게 내가 뭔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자 내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집값이 하락하는데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훨씬 힘드니까 뭐 하냐면 이제 집에 싸움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근데 이걸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거든요, 이제.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판다는 게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고점에서 영끌에서 마지막에 샀던 분들이 더 싸게 팔게 된다는 그렇죠. 말이 힘드니까 이제 그냥 이거를 포기하자.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상황을 포기하는 게 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자 부담 없이 그냥 떨어지기만 해도 힘든데. 근데 그 하락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네. 근데 손님이 가보면 손님 자체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예. 예. 그러니까 팔려고 하지만 팔리질 않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지만 회피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럼 집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자체가 싫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이 되면 부담이 안 좋은 일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막 서너 가지가 다 같이 막 한꺼번에 쏟아져 폭풍처럼 오는 거예요. 퍼펙트. 그래도 집에 가면 이제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따뜻한 보일러가 돌아가고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겪어보니까 그래요. 상담을 제가 수천 명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니, 사실은 지금 뭐 냉정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지금 사람들이 이 상황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겪어보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 상상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옛날부터 제가 말하는 거에 폭풍 공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2007년에 사가지고 네네네. 하락장을 겪고 2012년, 13년도에 판 사람들. 그분들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대신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배드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중간에 팔려고 노력하는데 안 팔린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 포기 상태에 이르게 돼요. 이제 팔리지도 않고 그냥 이건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빨리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그냥 빚 갚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제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다고 전화가 와요. 전화 한 통이었고 내가 전화해도 손님 없다고 화만 내던 부동산에서 네. 손님이 왔다고 전화가 와요. 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부동산 쪽에서는 그 거래할 때 작자가 나타났다 하잖아요. 네네, 작자. 네네. 딱 거래가 가능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은 고민하죠. 또 이제 느닷없이 손님이 나타났어. 네네네네. 이게 또 혹시 올라가는 징조 아니야? 그래서 쭉 살펴보면 매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역시 손님도 없는 거 맞고 그러니까 한 사람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겠다는 거야. 네네네. 부동산이 정말 잘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금매. 어쨌든 금매죠. 그래서 그 가격에 팔 거냐 고민하다가 팔아버려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바닥인 거예요. 그럼 이제 바닥에 팔 수 있게 되는. 예. 그래서 바닥에 파는 거예요. 버티다가. 예. 고통을 겪을 대로 겪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몸과 마음이 그냥 황폐해진 상황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빨리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가 하냐면 정말 기분 좋은 상태가 돼요. 팔았다고? 예,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1, 2년 동안은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삶을 살게 되죠. 그 이제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손해 본 건 맞지만 손해 봤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겪었던 고통은 이제 다시 겪지 않으니까. 근데 그 후에 올라요? 그렇죠. 정확히 10년 전에 네. 하우스 푸어라는 표현이 언론에 맨날 도배됐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우스 푸어가 많이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요런 바닥의 신호를 좀 유념하고 그 최악일 때 팔지 않는 방법, 우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처럼 아까 손님이 느닷없이 왔다. 네네네. 그거는 이제 올라간다는 신호예요. 이제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데 네네네네. 이제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이게 기본적인 신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현상에서 이제 시장에서의 시그널을 보면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바로 미분양이 이제 전체 개수에서 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 미분양 물량 감소.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는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 2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전세가 올라가는 게 이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요게 세 가지 신호입니까? 네. 첫째, 손님이 온다. 둘째, 미분양 물량이 감소한다. 셋째,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면은 그냥 이제 버텼던 거 더 버티셔야죠. 같이 나타나야 되는 공통적인 신호가. 그건 같이 나타납니다. 따로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동시 진행하는 거죠. 미분양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러 오는 사람들이 일반 아파트로 안 가고
미분양 할인하니까. 그죠. 먼저 가니까. 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분양들을 하나둘씩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네. 네, 먼저 사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해소가 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해소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사도 정말 많이 사도 예, 안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때 많이 이제 터지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데 안 올라간다는 뉴스가 이제 그래서 집값은 이제 여기 끝났다 이런 뉴스도 나와요. 왜냐면 요거 여쭤본 게 그 손님이 온다라는 건 사실은 뭐 한 6개월에 한두 건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네. 6개월에 한두 명 나타난 게 이제 바닥의 신호인가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손님이 온다라는 거랑 미분양 물량 감소랑 전세 가격 상승이랑 세 가지 신호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네.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훅훅 지나가요. 가슴이 막 철렁거릴 때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만 얘기하는 사람으로 이제 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단순히 심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데 네, 데이터에 없는 게 이제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에 표시가 안 되는 게. 근데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걸 같이.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특히 거래가 이렇게 뜸한 거는 네. 데이터로 표시가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현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후련하면서도 불안하고 시원하면서도 철렁하고. 지금은 이제 하락 시기니까 제가 네. 이제 하락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뭐 떨어진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되면 이제 상승장 얘기하면 네. 다 기분 좋은 거죠. 2030년에요? 근데 뭐 그게 또 그때 상황이 달라져서 뭐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되면 아마 전문가의 또 80%, 90% 정도는 계속 또 하락. 계속 하락한다라는 전문가가 많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뭐 달라지는 신호가 있으면 또 네. 말씀을 좀 많이 네, 해주십시오. 네, 네. 우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